저는 방금 소개받은 거와 같이 전 좀 제 커리어가 좀 이상해요. 저는 원래는 진짜는 기계과를 나왔고요. 공대 출신이고요. 공대 출신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공대가 좀 이제 힘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대를 가라 그래서 갔고, 근데 제가 공대가 이제 안 맞아서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공대였으면 무조건 병역 특혜가 있었어요. 그 ADB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이스트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거를 안 가고 그냥 군대를 그냥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대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는 제가 좀 약간 좀 삐딱해서, 예전에 저 때는 다 여기 70년대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거의 뭐 학교 다니면서 데모만 했지 뭐 한 일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뭐 약간 그 무슨 뭐 야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회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 그러다가 밥 못 얻어먹는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경영학으로 가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우연히 그 제너럴 모터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제너럴 모터에 있고 또 예일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제가 약간 그러니까 이 산업계 쪽을, 그래서 그리고 제가 동부 그룹 전체 그 미국 총 지사장이어서 그때 무슨 동부 전체 무슨 사우디의 그 경영하고 하는 거에 대해 제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산업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뭘 알아요. 그 좀 다른 금융계보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와갖고는 증권회사에 들어왔어요. 증권에서 들어와서 증권회사에서 제가 무슨 국제도 하고 뭐 인수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IMF가 터져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구조조정, 전체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구조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가 7명인데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냥 진짜는 많은 그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룹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한 장본인이 됐는데요. 그거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그걸 해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고 뭐 박태준 회장 거기가 그 국무총리였을 테니까 외국 자본을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소울스라는 사람 돈을 들어와서 서울에다 투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 자본 투자시키는 거를 좀 그때 IMF 때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무슨 증권회사도 인수하는 거를 했고, 그래서 메리츠 증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메리츠 증권이랑 또 메리츠 화재를 또 제가 다 운영을 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전북은행에 와서 은행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광주은행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흔치 않게 증권, 보험, 은행을 다 운영해 본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야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고, 세 분야에 따라서 진짜는 어떻게 그 금융산업이 좀 움직이냐 하는 거를 남들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제일 그 관심이 가지실 게 뭐 지금 경제가 뭐 어떻게 갈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지금 실제로 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거가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경제는 제가 그냥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전 국가의 중앙은행이 동조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전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푼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 전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합쳐서 힘을 합친 적이 없었는데요. 잠깐 이제 국제금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국제금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우리나라가 보면 한국은행이고 미국은 페더럴 리저브고 뭐 다 일본도 중앙은행이 있고 하는 중앙은행이 다 힘을 합치면 금융시장을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금융시장은 지금은 금융시장을 하는 우리 같은 금융쟁이들이 갖고 있는 돈이 예? 실질적으로 중앙은행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중앙은행끼리가 서로가 조율을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우리 같은 국제 금융시장 인터내셔널 펀딩 하는 헤지 펀드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펀드 매니저한테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새 최근에 이제 오일을 보시면 오일이 뭐 150불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뭐 60불까지 떨어지고 또 이게 무슨 뭐 며칠 전에 무슨 고드만삭스인가 모건 스탠리인가 20불대로 떨어진다고 오일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면 150불대만큼 수요가 있었고 지금은 50불로 떨어졌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50불이 떨어지고 공급이 더 늘어서 수요 공급 차원에서 가격이 정해지냐 하면 가격이 실질적으로 수요 공급 차원에서 정해지지만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하는 국제 시장에서의 모든 선물의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실거래 트레이딩은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85%, 80%의 트레이딩이 뭐냐면 다 투기로 하는 트레이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디맨드랑 수요랑 공급의 차이가 약간만 어긋나더라도 증폭되게 이제는 모든 거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가 예를 들면 공급보다 3이 많다. 그러면 진짜 예전 같았으면 예전 시장 같았으면 이게 3만큼이나 5만큼의 가격의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수요랑 공급이 3 차이가 난다면 이게 뭐 30%씩 가격이 증폭돼서 움직이게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1년에 하루에 이 전체 우리 선물 트레이딩 마켓에서 시작하는 이 거래되는 양이 한 3.5조 달러 되는데 그 달러 중에서 실 트레이딩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들은 그냥 투기 트레이딩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라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배웠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가 마켓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트레이딩하는 투기 자본들이 다 들어와서 빨리 움직여서 어떤 사람은 플러스를 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치고 막 플러스를 쳐서 마이너스 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에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빨리 반영을 시킨다고를 해요. 언뜻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지. 그 돈장난하는 사람들 지 돈 먹으려고 얘기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에 이 플럭추에이션이 더 그러면 줄어들겠느냐? 줄어들 확률이 없어요. 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확률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국민연금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다 이것이 다 무슨 돈 때문에 움직이냐면 펜션 때문에 움직여요. 연금 때문에 다 이렇게 돈이 커져요. 근데 연금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체험을 못 하시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재작년에 300조였어요. 작년 말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400조예요.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1000조가 돼요. 그래서 2036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2500조가 돼요. 그러니까 2500조라는 돈은 우리나라 총 예산이 지금 350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돈이 2500조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연금 조정을 안 하면 그게 36년이나 40년 사이에 갔다가 우리가 연금 조정을 안 하면 그게 2060년대로 가면 제로가 돼요. 그게 빤히 나와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인구라는 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빤히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그 페이먼트 스케줄 나가면 국민연금이 얼마에 고갈된다는 게 아주 빤히 나타나는 숫자예요. 근데 이거가 전 세계가 다 그래. 전 세계가 고령화가 다 되면서 빨리 연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 일본은 이미 고령화됐고 일본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계속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더디지만 계속 더 가기 때문에 일본도 2020년까지는 계속 연금이 커져요.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중국이 지금은 연금이 안 커지는데 중국 인구가 엄청 많은데 국민연금 사이즈가 중국 인구에 비해서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2030년 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중국의 그 연금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연금들이 굉장한 규모의 크기의 연금들이 있어요. 근데 연금이 운영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할 데가 없어서 그 돈들이 막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돈을 움직이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면 투기자본이 그래서 어떤 일이 예전에 20년 전에 일어났냐면 영국에서 대처 때 영국 경기가 좀 힘들어서 전체를 파운드를 자기네들이 방어를 하려고 했어요. 파운드를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소로스가 파운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소로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소로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먹었어요. 근데 소로스가 똑같은 일을 IMF 때 98년에 러시아 루브라 갖고 투기를 했어요. 그때는 소로스가 졌어요. 네?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돈이라는 게 한 번 쏠리기 시작하면 돈이 확 쏠려요. 근데 돈이 또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확 빠져나가는 게 국제금융시장인데 이게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 될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고 증폭이 되면 증폭이 됐지 이게 더 줄어들고 증폭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정보가 빨리빨리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회사 가보시면 증권 하시는 분 혹시라도 있으시면 뭐 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다우존스가 어떻게 됐나. 나랑 다우존스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나랑 무슨 미국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내 생활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야. 예를 들면 뭐 그리스가 지금 무슨 EU에서 탈퇴를 하냐 안 하냐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가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좀 불행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돈이라는 거는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돈은요. 근데 돈은 왜 무조건 많이 있냐면 지금 예를 들면 오일 시장이라는 걸 보고 선물 시장, 곡물 시장 뭐 여러분들도 뭐 오일도 사시는 분도 있고 선물도 사시는 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선물 시장, 옵션 시장들이 있어요.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제로섬 게임 시장이에요. 한 사람이 돈을 따면 한 사람은 잃어요. 무조건 한 사람을 따면 주식 시장은 안 그래요. 유일하게 주식 시장은 시장이 커지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봐요. 시장이 쫄아들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그게 주식 시장이지만 나머지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거로 들어가면 그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돈을 따면 한 사람이 잃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돈이 예를 들면 제가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물 시장에 한번 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먹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 제가 2억을 먹었으면 어떤 사람은 1억에서 졌겠죠? 근데 이 사람은 100억이 있어요. 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랑 10억이 있는 사람이랑 저랑 경쟁을 할 때 제가 계속 투기를 하는데 제가 평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은 꼭 지겠죠? 그럼 이 사람, 이 돈 많은 사람이 계속 따따블로 치면 자기의 원금에 또 치고, 원금에 또 이런 걸 더 치고 하면 끝에 가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이기죠?
지금 이 돈 많은 사람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시장 밖에가 안 돼요.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전체 트레이딩이 예를 들면 오일이나 선물이나 모든 거래가 무슨 거래로 되냐면 달러로 거래가 돼요. 달러로 거래기 때문에 이 달러 거래가 되는 모든 거래가 되는 한 전체 금융시장은 달러가 지배하는 시장이 돼요. 그래서 다들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다른 우리도 지금 원화를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국제금융시장에서 좀 더 크게 되려면 원화를 우리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러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하면 국제통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국제통화가 아니에요. 그건 미국 나라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달러로 뭐 어떤 뭐 자녀들이 예를 들면 홍콩에 있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들이 호주에 있다든지 그래서 달러로 걔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학교를 한다 그러면 걔한테 돈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달러로 은행에 가서 호주에 있는 내 애한테 뭐 학비를 보내겠다고 해서 달러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게 광주에서 그냥 뭐 시드니로 가겠어요? 그렇게 안 가요. 돈이 어떻게 가냐면요. 광주에서 돈이 나가면 광주에 있는 돈이 뉴욕으로 들어가요. 뉴욕으로 들어가서 뉴욕에서 다시 시드니로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는 미국이 갖고 있는 자국 화폐이기 때문에요. 미국 정부 입장으로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나라 바깥에서의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주나라 그러니까 뉴욕주 뭐 커네티컷주 주마다 연방 국가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주마다 달러가 움직이는 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달러를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호주에다 보낸다 그러면 내가 그냥 달러를 호주에다 보내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달러가 뉴욕으로 들어가서 뉴욕 연방은행에서 달러가 잡혔다가 다시 시드니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달러에 대한 컨트롤을 미국 정부가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여러분이 보시면 금융 위기가 와요. 금융 위기는 뭐냐면 미국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버블을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버블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내려고 진짜는 버블을 만든 거예요. 버블을 만들어서 버블이 다 터졌어요. 그럼 진짜는 버블은 어디에서 터졌어요? 진짜는 버블은 미국이 터졌죠. 미국이 잘못한 거죠. 미국 금융회사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유럽에 있는 회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미국 금융회사가 잘못한 거죠. 버블이 있었어요. 터졌어요. 터져갖고 그게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피해는 봐요? 누가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는 거는 스페인, 이태리, 뭐 그리스, 뭐 터키 이렇게 빈약한 나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요. 본질적으로 미국의 돈이 모자라면 미국은 돈을 찍으면 돼요. 중앙은행에서요. 그냥 프린트아웃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국제적으로 시장 가격이 되는 돈이에요. 미국 돈은요. 네? 우리는 프린트아웃을 못 해요. 우리는 프린트아웃을 하면 미국 애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내서 우리가 원화를 프린트아웃을 막 쳤다고 해봐요. 원화를 프린트아웃 했다 그러면 그러면 원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격이 떨어지겠죠? 원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 자본이 들어오죠. 당연히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원화 가격을 더 떨어뜨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아웃 하면 우리가 망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프린트아웃 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 지금 무슨 그러니까 한 300조, 350조 정도의 외환이 있는데
외화는 그거 쓰는 거는 한 달이면 다 없어져요. 우리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프린트하우스를 하면 망해요. 그래서 미국은 프린트하우스를 할 수가 있는 나라예요. 왜 프린트하우스를 할 수가 있냐면 미국밖에 달러밖에 위기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통화가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달러밖에는요. 그래서 달러가 그 국제 통화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제 통화가 되느냐 내가 안 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막 넣더라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008년을 보세요. 2008년, 2009년, 2009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좀 몇 년 지나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2009년에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2008년이 딱 해서 2009년 1월이 되니까 우리나라 화학 공장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화학 공장들이 실제로 셧다운을 했어요. 한화도 셧다운을 하고 무슨 LG도 좀 일부 셧다운하고 셧다운을 했어요. 화학 공장은 절대 셧다운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계속 이 공정이 계속 자동화로 쭉 프로세싱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을 끄면 안 돼요. 철강 공장이랑 화학 공장은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일단 한번 불을 다시 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00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화학 공장들이 셧다운을 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2009년에 1월, 2월을 보면 아 이제 한국 진짜 망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미국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달러가 다 문제가 달러가 있으면 달러가 진짜는 폭락을 해야 되죠. 폭락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죠. 왜 그게 그러면 달러가 더 올라가느냐? 이게 물결 리플 이펙트라 그래서 물결 나비 효과 뭐 이런 거 같이 자기가 제일 큰 형이 힘이 들면 이 밑에 있는 막내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들이 갖고 앉은 제가 연기금이 돈이 많다 그랬죠. 연기금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내 화폐는 국채를 사야 될까? 달러 표시된 미국 국채를 사야 될까? 그러면 다 연기금이 어떻게 되면 자기 나라 국채를 사니보다는 달러 국채가 더 안전하겠다. 그래서 달러 국채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달러 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이 예전보다는 이 힘이 밸런싱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미국으로 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은 미국이랑의 똑같은 사이즈에 있는 그 집단이 어디 있냐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EU가 합쳤어요. 그래서 EU가 합쳤을 때 다 뭐라 그랬냐면 EU랑 미국이 이제는 한번 싸움을 하겠다. 이제 미국 나름대로 독주는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EU가 통합됐을 때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거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다. EU가 각 나라마다 매일 그 역사가 틀리고 다 이해관계가 틀린 나라가 어떻게 저게 통합이 되겠느냐. 오래 못 갈 거라고 했는데도 통합은 됐어요. 그러니까 EU 통합이라는 것도 진짜는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일어나는 유럽 지역이 통합되는 건 아마 자발적으로 통합되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 와서 통합하고 무슨 그렇게 무력으로 나폴레옹이 무력으로 통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EU가 통합되는 거가. 그래서 EU가 클 줄 알았는데 미국이 타격을 받았을 때 2008년의 타격이 어디가 더 임팩트가 더 나빠지냐면 EU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EU의 약한 나라들이 더 나빠지니까 EU를 결속할 수가 없으니까 EU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약해졌어요. 일본이 예전에는 세계 2위국이었는데 일본이 이제는 세계 2위국에서 자리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3, 4위 이렇게 일본이 가기 때문에 엔화가 실질적으로 요새 지금 조금 절하를 했지만 일본 경제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엔진 중에서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엔진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 주도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중국이 있지 않느냐, 중국이 크지 않겠냐, 중국이 클 거예요. 중국이 커서 총 GDP는 아마 그거는 시간 문제인데 옛날에 맥켄지라는 회사에서 했을 때는 총 GDP가 중국 GDP가 지금 2025년, 25년에 미국보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총 GDP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아서요. 올라가지만 그러면 GDP가 올라간다고 중국이 그러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전 다른 모르겠고 금융시장에서 진짜로 이인자 역할을 하겠느냐? 그건 절대 못해요.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이 GDP 국제금융시장에서 지가 이인자 역할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위안화가 국제화가 돼서 통화가 다 모든 게 이렇게 트레이딩이 돼야 돼요. 위안화를 트레이딩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금융시장을 컨트롤 안 하고 개방을 해야 돼요. 개방을 해야지만 국제화폐가 되지. 지금처럼 거기 일당 독재 공산주의 정권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리고 지금도 뭐가 안 되면 돈을 막 마음대로 공산당 정권에서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데가 중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가 그러면 내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의를 하기 위해서 국내의 내부 컨트롤을 잃는 게 좋느냐? 아니면 내가 국내의 내부 컨트롤이 더 중요할 것이냐 생각하면 무조건 그건 제 생각에 중국 공산당 입장으로는 국내의 내부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위안화가 국제화가 금방 사이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분간은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배하는 거에 대한 다른 또 EU랑 또 위안화랑 또 뭐 엔화에서 반격이 오겠죠. 반격이 오긴 오겠지만 당분간은 달러가 지속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 같고 달러가 지속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은 당분간은 우리 전체 국제금융시장은 누가 컨트롤하게 되냐면 미국이 컨트롤하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앉아 있는 지금 현실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입장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어쨌든 국제금융시장이 미국 컨트롤하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랑의 관계를 좋게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요. 1997년 IMF도 진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IMF에 들어갈 만큼 나쁜 나라였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구조조정위원회에 있었지만. 네? 우리보다 훨씬 나쁜 나라들 많았어요. 태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뭐 그때 훨씬 나쁜 나라.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시아는 태국에서 일어났어요. 태국, 필리핀 이런 데서 일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인 전이가 돼서 당한 거는 우리가 당했어요. 우리가 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했을 때의 입장은 우리가 그때 당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무성에서는 한국이 특수한 동북아의 전략적 기지니까 한국을 살려주자는 입장이 있었고 재무성에서는 뭐냐 이게 뭐 안 되면 잘못됐으면 한국도 IMF 들어가야지 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어느 입장이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국무성이 이겼으면 아마 우리 IMF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재무성이 이겼기 때문에 IMF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또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클린턴 정부가 김영삼 정권이랑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관계가요. 네? 거꾸로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왔는데 2008년에 좀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달러 수합을 했어요. 달러 수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이 모자라면 원화를 미국에다 중앙정부에다 줄 테니까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주는 거예요. 원화를 달러로 미국 정부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화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만큼 금액까지는 내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보증을 해준 거죠. 미국이 실질적으로 빚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빚 보증을 해준 나라가 2008년에 어떤 나라냐면 그렇게 수합이 된 나라가 그 전에 2008년 전부터 수합이 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 멕시코, 미국이랑 멕시코가 수합이 돼 있고 캐나다가 수합이 돼 있어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한 주예요. 예속돼 있는 주예요. 실질적으로 나라는 다른 나라지만.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멕시코랑 캐나다가 무너지면 미국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랑 멕시코랑 수합이 돼 있고 EU랑 수합이 돼 있어요. 그건 EU가 제일 큰 나라니까 수합이 돼야 되겠죠. 일본이랑 수합이 돼 있어요. 일본이 또 제일 큰 나라니까 일본 얘나랑 수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랑 돼 있냐면 호주랑 돼 있었어요. 그때요. 호주랑 돼 있고 아마 그 정도가 미국이 수합이 된 나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이 모자라면 내가 언제든지 돈을 찍어줘서 너를 막아준다는 거였어요. 2008년에 무슨 나라가 새로 들어가냐면 2008년에 브라질이 들어가요. 브라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들어가고 한국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는 국제금융도시잖아요. 싱가포르이 망가지면 동남아 국제금융시장이 다 흔들려요. 그렇죠? 브라질은 미국이랑 붙어있는, 북미에 붙어있는 게 남미고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망가지면 굉장히 미국이 골치 아파져요. 네? 미국이랑 이해관계가 아주 직결돼요. 그거랑 달리 나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이 미국이 수합을 해준 나라로 지정이 됐어요. 미국이 수합을 해준 나라로 지정됐다고 하면 내가 이제 달러 트레이더예요. 내가 $1 트레이더면 저거 있지 괜히 한국 공격했다가는 미국 애들이 계속 안 되면 미국 정부가 계속 돈 찍어내서 도와주면 내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합이라는 게 그냥 정치적으로 몇 빌리언 그러니까 몇 조씩 몇 조 달러 뭐 수합을 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시장에 주는 정치적 임팩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수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걔가 죽는 거는 내가 못 보겠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한테 너 걔 죽일래? 아니면 나랑 싸워서 내가 돈 찍을 때니까 너랑 나랑 한번 죽을 때까지 가볼래? 네? 거기에 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국제시장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우리의 입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쉽게 지금부터 지금 이유가 좀 금융시장이 뭐 변동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IMF는 우리는 절대 안 터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우리가 너무 개판을 안 치는 한 아니면 우리가 또 대비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지 않는 한, 네?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국제시장에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 그리스가 흔들리면 어느 나라가 공격을 받을 거냐면 터키 이런 나라들 저기 무슨 브라질 이런 브라질은 이미 좀 공격 받았고 브라질은 미국이 막을 거고요. 터키 이런 나라들이 위험해요. 터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 시장이라는 게 그냥 쉽게 그냥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관련이 다 얽혀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스탠스는 우리 경제는 그러면 지금 어떠냐? 우리 경제는 실질적으로 디펜던스는 우리는 중국이에요. 우리는 거의 그러니까 수출입 트레이딩에 거의 지금 중국이 26, 7%를 다이렉트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랑 중국 관련되는 국가들, 중국으로 다른 나라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트레이딩을 보면 거의 우리는 지금 중국 의존도가 45%가 넘어요. 근데 아마 이 중국 의존도가 우리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까지 커질 거냐면 그게 아마 우리도 중국 의존도가 한 50, 60 넘어갈 거예요. 장기적으로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유일하게 붙어있는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 보면 미국이 캐나다 오는 입장처럼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이에요. 중국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그쪽으로 디펜던트를 굉장히 실물 경제에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융 사이드로 가면 금융이랑 우리가 안보 쪽 사이드로 가면 우리가 어디한테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후에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같은 뱅커보다도 파이낸셜 하는 사람보다도 진짜는 아주 잘 두 개에 있는 중국이랑 미국 사이를 어떻게 잘 이거를 서로를 이해관계를 맞춰가면서 그거를 잘 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외교관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나라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국내 경제는 실질적인 거는 국내 경제는 상당히 이 전체에서의 브레이크스루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국내 경제를 하려면은 경제 강요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다 말은 그래요. 다 말은 그러는데 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경영자분들 많은 분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어떤 세대를 겪었냐면 인플레이션 세대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투자를 하면 그냥 어느 정도 투자해도 인플레이션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거가 자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세대를 지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오는 경제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든 경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 생각에 부동산이 활성화돼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약간 그게 투기건 뭐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좀 나야지 경기가 활성화를 시키는데 경기를 인플레이션 활성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은 강남의 삼성동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광주도 올라요. 거기가 안 오르고는 지방 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방이 공급 차이로 잠깐 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는 서울에 있는 강남구가 좋아지기 시작을 해야지 그 온기가 여기까지가 오지 거기가 나쁘면 실질적으로 온기가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에 생각했던 야 이거 뭐 투기 아니야? 이 이게 부동산 너무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절대 이제는 투기처럼 올라갈 확률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고령화돼요. 고령화되기 때문에 일본이랑 똑같은 현상이 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절대적으로 대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잘 안 돼요.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일본 케이스처럼 광주광역시가 있으면 광역시 주위에 여러 지금은 예를 들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저쪽에 용인도 있고 무슨 저기 수서도 있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케이스를 보면 어떤 케이스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르신네들이 도심 중간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조그만 아파트를 사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외로움이에요.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전원 생활에 가서 혼자 이렇게 이 농촌에서 귀농해갖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공기도 좋고 맑고 하니까 그게 한두 달이죠. 거기서 1년씩 2년씩 살라 그러면 그거 진짜 어르신네들 아마 한 번도 안 사실 거예요. 그거요. 다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가족이랑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소형 주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고령화가 되고 어느 나라나 지금 GDP가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면 똑같은 패턴을 가요. 왜 그건 똑같은 패턴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구라는 거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인구 변화가 갈 거라는 거 경제가 어떻게 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패턴을 다른 예전 선진국이 어떻게 겪었느냐를 보면 똑같은 패턴을 가요. 똑같은 패턴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며 모든 정책이 지금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바뀌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굉장한 개혁 마인드가 있지 않고는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얼만큼 정부 정책이 얼만큼 슈프팅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로부터는 지금 굉장히 중요를 해요. 근데 이제 광주인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구가 실제로 고령화가 많이 돼요. 고령화가 많이 돼서요. 이게 이제 2030년이 가면 아마 광주시도 전체 인구의 6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얼마가 되냐면 한 20 몇 프로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령화가 되면 돈을 안 쓰세요. 돈을 안 쓰세요. 돈을 안 쓰시면 그리고 다 고령화 되신 분들이 다 걱정이 또 있으세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가 진짜 100살까지 살겠구나. 이게 큰일 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는 뭐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니까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이게 오래 사십시오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본인들이 은퇴하시고 현업에서 빠져나오시고 한 다음의 시간이 굉장히 기세요. 그러려면 다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지금은 자기가 본인 생활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연금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입장이 되세요. 그러면 고령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경제활동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이 안 되면은 고령화가 되면 도시 자체는 점점 활기를 잃게 돼요. 활기를 잃게 돼요. 근데 그냥 통계 숫자를 보면 이제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지금 뭐 사람 들여오고 뭐 하는 걸 지금 열심히 다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통계 숫자를 보면 그냥의 지금 있는 통계 숫자라는 게 뻔하니까 사람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뻔한 거 어떤 거냐면 수도권은 안 줄어요. 2030년까지 수도권은 2,500만이 유지를 해요. 근데 나머지 지방은 다 줄어요. 나머지 지방은 우리 뭐 전라북도도 줄고 전라남도도 줄고 광주광역시도 줄고 뭐 부산도 줄고 대구도 줄고 경상도도 줄고 충청도는 안 줄어요. 대전이 안 줄어요. 대전이 안 줄고 충청도가 안 줄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줄어요. 줄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줄기 시작하면 우리 애들이 여기서 경기가 조금만 위축되면 우리 애들이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또 서울로 나가요. 애들이요. 그러면 또 걔네들이 서울 가서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더 빨리 가속화될 확률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 지역사회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쓰는지 외부에서의 생산인력을 지역사회에 주입시키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지역사회가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이제 윤 시장님이 노사 타협을 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걸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지역의 사람들이 일단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이 인구수가 있어야 돼요. 인구수가 있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인구수를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광주은행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 중소기업들이나 여러 기업하시는 분, 큰 기업분들 우리는 지역은행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있어서 뿌리를 뽑고 이 지역에서 고용 유지를 하는 거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랑 거래를 하냐 안 하냐보다도 제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을 창출하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면 저희랑 거래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어. 우리 지역이 잘 되면은 우리 지역 자체가 잘 되면 우리 지역은행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랑 뭐 거래를 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그 거래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많은 서비스를 주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표방하는 게 중서민, 서민, 중소기업을 하는 은행으로 저희는 표방이 돼 있어요. 지주 전체가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사이즈 갖고 대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을 해서 그거가 부실이 나면 현실적으로 은행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은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은행은, 특히 지역은행은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올해 이익을 얼마나 내냐, 내년도 이익을 얼마나 내냐보다도 살아있어야지 그 은행이 끝까지 지역사회에 있는 중서민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시중은행 입장으로 보면 시중은행은 광주랑 우리 전남이 총 그 GRDP가 5%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아마 자금량으로 봐서는 우리가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3% 미만이에요. 시중은행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지금 뭐 돈이 많을 때는 이게 더 어떻게 풀라고 하겠지만 돈이 작을 때는 그분들의 프라이어티가 그분들보다는, 왜냐하면 자금량이 우리가 쓰는 게 실질적으로 3%에서 4%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시중 자금으로 보면 수도권이랑 이 자금으로 보면 수도권이랑 지방이 어떻게 되냐면 한 75대 25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무조건 7대 3 수도권이 7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량으로 보면 우리 광주 전남의 자금량이랑 전북의 자금량을 다 합쳐도 어디의 자금량이랑 비슷하냐면 경상북도 자금량이랑 비슷해요. 경상북도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전북 전남을 어떻게 커버하게 된 지주가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서로서로 그 상생을 일으키면서 서로서로의 그 기업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금량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니까 우리가 그 고령화에 또 대비를 해서 우리의 자금량을 넓히고 우리가 갖고 앉는 영역을 넓히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수도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호남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호남인 수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호남인 수가 1.5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전체 한 350만 계시는데 수도권에서 한 500만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은 저쪽에 180만이 계시는데 호남 향후에서는 300만이라고 그러는데 수도권에 제 생각에는 한 250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합치면 실질적으로 한 700만, 수도권에 얼마가 계시냐면 2,500만이 계세요. 2,500만에 700만이 전라남북도 출신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수도권에서 영업을 해서 그쪽에서 돈을 가져와서 전라북도도 뿌리고 전라남도도 뿌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수도권에서 돈을 가져와서 여기다 뿌릴 거고요. 근데 그 돈이 저희가 아마 올해 안으로 더 추가로 풀릴 돈이 적어도 1조 5천억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그렇지만 올해만 풀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이게 너무 빨리 풀다 보면 또 아까처럼 부실 생기면 은행이 문제가 있으니까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돈을 풀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분들이 어디에 혜택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갖고 나가는 포션에 뭐냐면 그러니까 1조를 뿌리면 우리의 적어도 6천억은 중소기업에 나가요. 우리가 60% 한도율이 있기 때문에 6천억은 중소기업에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있으시면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